지금 미국의 정책은 뭐냐? 우리가 다시 파운드리 할래. 우리가 다시 생산부터 다시 할래. 라고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한국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김작가 TV 좀 약간의 혹시 뭐 자르시면 자르세요. 홍보를 하면 김작가 TV 또 이제 우리나라 국제 유튜버의 메인이 돼가지고 또 대선 후보들을 또 이제 취재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대선 후보들도 이런 큰 시각이 있어야죠.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포지션이 돼 있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서 태생적으로 외교적인 실질적인 감각이 없어서는 국부를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증진시킬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만 잘해도 안 되고요. 못하면 더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만 잘해도 주변 국가들의 포지션에 얼마나 따라서 우리의 구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미국의 안보 자산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넘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 바이든이 작년 4월 달에 이게 국가 아마 얘네들이 정책위원회 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웨이퍼라는 건데요. 반도체에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냥 원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국가안보, 즉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직접 이 국정 이 회의 시간에 갖고 와서 미국은 왜 이걸 못 만드냐, 만들어내라 라고 한번 이제 프레셔를 한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전이죠. 미국 상무부,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굵직한 부서에서 부장관이 그러니까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획재정부 같은 곳인가요? 차관이죠. 네, 차관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12월 9일 날 크리스마스를 한 2주 앞두고서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결부되며 또한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석유에서 반도체를 바뀌었다는 것은 더 이상 반도체, 즉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결부되는 그 어떤 것의 위협은 미국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행위를 한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런데 더구나 이번 파월 의장의 멘트 기자회견에서 나왔지만 더구나 지금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반도체를 공급받는 거. 반도체 이 수급. 적어도 이거는 덩달아서 지금이 2023년에 가서야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를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말로 결국 미국의 강력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미국이 그러면 왜 석유를 안보 자산에서 후순위로 내려갔냐라고 하는 데이터의 증빙인데요. 뭐 결론은 하나죠. 더 이상 미국이 안보 자산으로 최우선으로 두지 않을 만큼 석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왼쪽 차트는 이 IEA에서 갖고 온 차트인데요.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전이 개발돼서 풍요로웠던 나라예요. 텍사스 이런 지역에서 유전이 발전돼 갔고요. 미국의 상당히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미국의 산업화가 급작스럽게 나타나면서 자동차의 혁명이 나타났죠. 포드 T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자동차의 이 수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솔린 이 갤런의 수요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해놓은 게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던 이 USSR이 소련이거든요. 소련이 당시에 천연가스랑 국제유가를 드롭해서 패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디를 봤냐? 이때 되게 중요한 사우디와의 밀회라는 게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을 상당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 1970년대 후반부터 두 차례 오일 쇼크를 지난 1980년대부터는 한 3, 40년 동안은 미국은 계속해서 석유의 생산량을 줄여나갔고요. 그 부분들을 전부 수입하는 데 의존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근데 최근 들어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요. 2018년도에 셰일 혁명이 터지면서 더 이상 미국은 사우디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역사적으로 보면 9.11 테러의 배후가 알카에다가 결국 사우디 출신이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다라는 게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고 러시아의 생산량까지 넘어버린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뿜어낼 수 있다. 단 바이든 행정부가 넘어가면서 이 셰일 오일, 셰일 가스에 대한 환경오염적 우려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답보하고 있지만 그래요.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환경도 중요하지만 후순위로 언제든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석유 중요하지만 이제 최우선을 두지 않는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안보 정책의 변화가 좀 중요한 게 제가 표를 좀 정리했는데요. 네.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달라집니다. 중동 지역에서 반도체는 어디서 생산하냐? 뒤에도 제가 표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그리고 대만, TSMC. 네. 사실은 80년대는 일본. 근데 일본은 또 그 반도체 여러 가지 패권 경쟁에서 좀 밀린 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보면 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남중국 해역. 여기가 이제 최고의 전력 지역이 되는 거고요. 정책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얻은 게 있었죠. 중동이라는 우방국을 얻은 반면에 그만큼 상당 부분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몇 차례의 전쟁, 내정 간섭,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에 발을 빼면서 그나마 숨통을 치었던 이런 이유.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해야 됐었냐. 물론 또 그 역사적으로 꾸미면 소련이 왜 망했을까요? 왜 망한 거죠? 아프간 전쟁 때문에 망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요? 소련이 아프간 전쟁에서 10년 동안 들어가면서 돈을 엄청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부양할 자금들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시기를 놓쳤다라는 해석도 상당 부분 있어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면서 아프간에 쏟아놓은 지난 10년간의 돈이 3조 달러를 넘는다. 라는 천문학적 액수예요. 그 돈을 전부 R&D 투자라든지 다른 쪽에 있었으면 훨씬 더 국부가 증진됐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간섭했었냐? 결국 중동, 석유, 안보자산 때문에. 근데 이런 정책이 지금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결국 국방 외교 투자의 중동 정책에서 다자간 협력 정책, 즉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 중동에서는 미국의 이 석유 글로벌 기업들이 중동 석유의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결국 이 2차 오일 쇼크도 이게 왜 나왔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동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해외 자본이 와서 중동 땅에서 중동 사람들을 살살 꼬셔서 너네 우리가 개발해 줄게. 같이 석유 팔자. 라고 석유를 막 팔았죠. 그런데 이 석유의 모든 헤게모니를 다 영국 기업,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애들이 이걸 보고 뭐야 내가 계속해서 일하고 결국 결과물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2차 오일 쇼크가 난 것처럼 지금 그런 사태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동맹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정책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미국이 옛날부터 인텔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해왔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굳이 생산까지 해야 돼? 생산은 외주 주면 되잖아. 거진 다 인건비니까. 그래서 좀 더 싼 가격 대만, 좀 더 싼 가격 한국한테 많이 줘서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TSMC가 그런 부분들의 헤게모니로 상당 부분 지금까지 커왔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상당 부분 중국이 또 다른 패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책은 뭐냐? 우리가 다시 파운드리 할래. 우리가 다시 생산부터 다시 할래. 라고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 그러면 우리 국가의 운을 담보하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이런 큰 헤게모니 변화, 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지 미국이 버리는 자산에 혹시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의 큰 굿 찬스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 저는 상당 부분 회의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국가별로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비중이라고 해서 반도체는 8가지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8가지의 산업 설비랑 비슷한 건데요.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협회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보시면 이게 반도체 위에서부터 총 8가지로 이렇게 공정이 있습니다. 위에는 대부분 R&D에 좀 더 강화되어 있는 특화된 공정들, 산업들이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생산 설비라든지 아니면 산업 투자에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각 국가마다 얼마나 헤게모니를 갖고 있나. 먼저 한국을 보시죠. 한국이 어디에 강하냐? 한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근데 이게 요즘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생산을 떠나서 설계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밑에 보면 이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이게 캐펙스 이쪽이. 이게 한국이 여지없이 한 20% 남짓한 비중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옆에 대만을 보실까요? TSMC가 잘하는 게 또 한국과 똑같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의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중국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요. 네. 자, 그럼 미국은 파운드리에서 가져가는 헤게모니가 10% 남짓한 거예요. 근데 위쪽으로 설계로 가보면 어떨까요? 설계는 미국이 거의 70% 이상, 8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죠.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술 부분은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생산 부분은 하청을 줬다는 거죠. 한국하고 대만한테, 대만에. 중국한테. 근데 중국이 이 하청을 기본으로 설계까지 할게라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 누르자라고 얘기한 거죠. 단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누르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뭐 생산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생산도 4차 산업을 만나면서 되게 정교화됐어요. 2나노, 3나노, 7나노. 맞아. 점점 세분화되고 이 공정도 이제는 이 반도체 공정에서 사람보다 다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첨단 설비로 다 바뀌고 있다고요.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먼저 생산하고 설계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한 30년 동안 생산을 안 해봤어요. 다시 뛰어들려고 하니까 너무 마라토너가 한 10년 쉬었다고요. 다시 뛰려면 도움닫기랑 트레이닝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옛날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로 갖고 있던 이 마라톤 선수가 다시 뛰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세파트라고 하는 런닝메이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협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협력자가 누구죠? 대만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한테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에 잠깐 휴가 나와갖고 미국에 넘어갔죠. 텍사스 가서 대단히의 투자를 하고 온 것도 다 이런 것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기회이자 위협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석유를 미국의 기업들이 중동에 찾아가서 사우디와 국교를 맺고 석유 기업을 부를 창출하고 상당 부분 30년 동안 헤게모니 짓다가 지금 어떻겠죠? 자체적으로 셰일 오일이 딱 나오자마자 거의 단교랑 비슷하게 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대만도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위협의식을 가지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 다시 뛰려는 이 미국의 인텔 같은 회사들이 당장 혼자 뛰기는 너무 숨도 가쁘고 힘드니 최고의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 거기에는 저희가 기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와 위협이 혼재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후 상황을 잘 보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지금의 미국의 파운드리의 재탈환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입니다. 빨간색 보시면 400억 달러 정도의 TSMC, 그다음에 UMC, 그래서 이거 대만 그 반도체 회사 두 개를 합치면 압도적이죠. 거의 한 500억 달러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국제 2위. 그리고 저 끝에 보면 DB 하이텍도 좀 있고요. 대부분 대만 업체 아니면 한국의 좀 업체,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한 중국 업체. 그런데 네 번째 업체가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이게 미국 업체로 요번에 인수됐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텔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인텔이 전 세계에서 최초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는 이제 팹리스라 그래서 설계만 하다가 파운드리 쪽은 외주를 줬다가 이제 다시 파운드리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의 안보자산이 중동 쪽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중동을 이용해서 설기업으로 한 부를 창출하고 결국 셰일올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동 석유는 한 3, 40년 걸렸어요. 저는 이번에 이 인텔의 파운드리의 진입은 3, 40년보다는 훨씬 짧을 거라고 봅니다. 10년 안팎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10년 동안은 최고의 파트너인 미국과 같이 뛰겠죠.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기록수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 우리가 그들보다 좋은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들킨다면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절두절명한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면서 보자.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지금 반도체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의 뭐 가격대를 차치하더라도 성장성, 특히 이 파운더리 쪽에서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DBIT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좋아 보인다. 라는 것을 좀 롱텀하게 보면서 다만 미국의 이 글로벌 파운드리의 인수 작업, 즉 인텔의 이 빠른 속도를 감안하면서 또다시 전략을 좀 짜보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좀 적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작가님한테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랑. 네. 뭐 하루는 러시아 쪽에서 발표하죠. 우리는 전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또 어쩔 때는 또 군사가 10만 명 배치돼 있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명절 때 이 녹화할 때는 아마 그게 또 뭐 결론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적시성 문제도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옛날에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네. 비슷했어요. 러시아 외교부는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합리적인 합병을 원하면 그거는 우리가 개의치 않는다. 똑같죠. 우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단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이 우리와의 합병을 원하면 우리는 why not?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런 쪽으로 크림반도의 합병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신냉전은 어떠냐면 이 푸틴 옛날 구소련의 잔재 러시아의 대통령 시진핑 자, 이 두 국가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이 실로 한 몇십 년 만이에요. 왜냐면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쪼개진 이후에 사실 공산주의의 그러니까 소련이 잘 됐으면 지금 우리가 미국 바라기 국가들이 많은 것처럼 잘 됐으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뭉쳤겠죠. 그렇죠. 근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이념적으로나 엔간하면 잘 교류를 안 했던 지난 40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부쩍 가까워졌죠. 이것은 뭐냐면 공동의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냉전이라는 게 냉전의 이데올로기랑 비슷하게 지금 또 다른 냉전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미국과의 패권 경제인 것이죠. 근데 이게 교묘하게 그런 게 미국의 안보 자산 변화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했던 석유에서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는 반도체로 변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이게 우발성인가? 저는 되게 전략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뭐 국가가 아닌데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뭐 그렇죠. 저는 단 한 번도 우발적인 것은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역사책에서 보면 뭐 세계대전이 우발적인 사건들에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전략적인 행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먼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직경 지역에 10만 명의 정규군을 배치하고 강하게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이면에는 먼저 나토의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자, 중국이 지금 2월 4일부터 공교롭게도 북경 동계올림픽, 베이징올림픽이 또 개막이 되는데 그것을 전후로 해서 대만 해역과의 긴장 관계가 여전히 좁습니다. 그렇다면 자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둘 다 과거의 패권 경제, 현재의 패권 경제, 과거의 안보 자산, 현재의 안보 자산 둘 다 중요하단 말이죠. 과거 같으면 어떤 미국이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두 군데 다 중재를 했겠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은 야경 경찰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철수하잖아요. 니네 국방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맞아. 자, 그래서 택일만 하자면 어디를 할까요? 당연히 지금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TSMC와 중국이 더 중요하죠. 더구나 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했죠? 병목 현상이 하반기에 갈수록 완화적일 수 있는데 반도체는 2023년에 해야 돼야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북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중국과 대만 간의 공급적인 충격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TSMC의 중국의 상당 부분 반도체 생산량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다면 그러면 미국에서 즉각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다 스텝이 꼬인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택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중국을 택할 거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는 푸틴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내가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압박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딱 하나. 이 나토를 갖고 있는 유럽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결국 유럽은 지금 시기에 러시아한테 계절적으로 가장 의존할 시기다. 천연가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다. 한쪽에서는 송유관을 잠근다 만다라고 위협할 수 있고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힘을 빌어서 상당 부분 압력을 가할 수 있고요. 물론 8,500명을 이 동유럽 지역에서 미국이 방어한다고 나토 방어군으로 보냈어요. 파병 검토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방위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침범 가능성이 있다. 감히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암만 긍정적으로 휴전에 관한 뉘앙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가능성은 날이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 적어도 2, 3개월은 2달 정도는 이어질 거다라고 본다면 자, 그게 투자 관점에서 결론은 자, 그렇다면 계속 에너지, 천연가스 이런 공급에 대한 쇼티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자, 이 신냉전이라는 거 결국 패권 경쟁의 한쪽의 공동의 목표
적이 있다라는 건 계속 미국일 수 있다. 그럼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 공교롭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뭐가 있죠?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적인 상황을 묻는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참패한 다음에 바이든의 내년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레임덕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이 인플레도 지켜야 되죠. 대외적인 상황도 녹록치 않죠. 그렇죠. 당연히 공교롭게 되게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1월 FOMC 바로 직전에 기자회견에서 또 기자와의 면담에서 자기는 금융시장은 개의치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연준에서 힘을 실어줬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투자 관점에 딱 놓고 본다면 적시성 측면에서 지금은 상당 부분 매의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단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결국 바이든이 이 인플레이션의 수치만 안정된다면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는 이런 형국이 과연 좋을까? 저는 그건 퀘스천.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매들기의 본성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자, 이건 끝으로 좀 번외인데요. 오늘 또 많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오늘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자, 중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바뀌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럼 중동은 뭐라고 있을까? 중동은 가만히 있다가 페르시아의 후예들로 전 세계에 호령을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현대화가 되면서 상당 부분 식민지의 쟁탈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러브콜을 받아서 어느 정도 부를 이뤘습니다. 네. 돈은 많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앞으로 그린 에너지다, 탈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랑 석탄이랑 더 이상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탈석유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 중동은 선택을 해야 돼요. 미국과 배척해서 더 갈 것이냐. 그러기에는 이 석유의 최대 수요국인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그린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중동의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다. 결국 중동이 신재생 에너지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트라에서 자료를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 오만이 전반적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를 계획을 선포하고 나섰다. 근데 가만 보면 또 태양열에 가장 적합한 게 또 중동의 사막 지역일 수도 있으니까 또 이게 약간 리즈너블하게 또 전후 관계가 또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중동의 이 탈석유 움직임이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발주를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20년에 거의 전력의 상당 부분 또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도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합계를 보시면 계속해서 지난 2018년, 2019년 잠깐 주춤했지만 이제 20년에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중동의 이런 탈선유 움직임이 우리 시장으로 하여금 하나의 그린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주춤하거든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저는 단기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장기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제 측면에서는 이런 안보 자산의 변화로 인해서 이 반도체의 큰 기회, 이제 또 반대적으로 위협,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돈이 많이 몰리고 사이즈가 커질 테니까 거기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분수령은 전반적으로 이 컨센서스가 변하는 시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변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설 연휴 끝나고 이러한 불안감들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 아니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뭘 봐야 될까? 저는 여기서 역발상으로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주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상당히 가격이 대부분 싸졌지만 너무 싸진 가운데 가장 피크를 지나고 있고요. 이게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인데요. 보시면 녹색은 이제 확진자, 여전히 높죠. 지금 뭐 한국도 연일 몇 명씩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나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되게 특이한 게 이러한 불안한 증시에서도 상한가 치는 종목들은 진단키트 종목들. 그러니까 키트가 모자라니까 검사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발상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단 제가 볼 때는 이 오미크론은 뭐 일본에서 스텔스 코로나 또 나타났다고 하지만 결국 치사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큰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결국에는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가는 이 전략적 헤게모니, 국가의 큰 정책 속에서 결국 괜찮아지는 오프닝 주를 좀 더 담는 것이 단기 전략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시사율은 어쨌든 낮지만 사실 코로나가 저희 한국에 지금 10,000명이 넘었잖아요. 계속 넘어있죠. 곧 있으면 뭐 10만 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다. 이런 수치를 우리가 뭐 작년에만 해도 예상했던 건 사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에 관심 가져도 그렇게 보는 괜찮은 이유는 걸까요? 이런 거죠. 옛날에는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락다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학습효과 중에 모든 정책들이 특히 한국은 올해 3월 달에 대선 5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락다운은 없다. 지금도 9시까지죠? 네, 9시까지. 근데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죠. 네, 저는 계속해서 이 백신에 대한 검사 아니면 부스터샷에 대한 이런 니즈는 많아지겠지만 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더 이상 최악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3월 FOMC까지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성향이 좀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매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금융시장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뿐만 아니고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이 금융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진입할 시점이냐라고 본다면 이 금융시장의 매파적인 컨센서스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가 있을 거다. 그게 금리인상 횟수라든지 보조수단이라고 얘기하는 QT의 일정이 확정되는 3월에서 5월 FOMC 전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장기적으로는 이 장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미국의 이 빠른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서기에서 반도체를 바뀌었기 때문에 반도체 파운드리 또 미국 주도의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편승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기업들의 어닝이 상당 부분 크게 확대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서구에서 반도체를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기회, 이자, 위협. 하지만 기회가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리오프닝 주식에 지금 단기 전략에 넣으셨는데 네네. 이쪽 주식을 단기로 이제 담으셨는데 네네. 장기로 가져가면 네. 안 되는 거겠죠?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데요. 고통이 좀 치열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모 기업 하나 제가 좀 기업 하나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대표적인 게 여행주 카지노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1등 기업이 하나투어. 하나투어가 최근에 거의 작년에 1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6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7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박스권에서 요동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 전략이라는 게 지금의 싼 지금 시점에서 담았다가 20-30%의 수익을 보고 다시 한번 이 트레이딩형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제가 볼 때는 낮은 가격에서 잡으면 수익은 나 있겠지만 그만큼 잃어버리는 기회비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편하게 어느 순간 이제 경부형 치료제라는 게임 체인저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본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기이자 중장기로 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포트폴리오로 꾸민다 본다면 결국 이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주대 밸류에이션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한 측면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요즘 한 가지만 드리면 최근에랑 그리고 작년에 개별주에서도 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오스테인 플란트에서도 내부에서 이제 직원분이 그런 게 있었고 얼마 전에는 에코프로비엠이었나요? 거기서도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절대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좀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어떤 것들을 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상장 폐지라든가 거래 정지 중이 이런 종목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굉장한 큰 리스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보다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땅은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요런 거는 좀 우리가 피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조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지금 오스템 이슈나 그러니까 횡령 이슈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횡령하는 회사들을 보면 크고 작게 메비우스처럼 데자뷰처럼 과거에 그런 게 있었던 회사가 또 나눌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이 있는 회사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업계에서의 인상 3상까지 했다가 또 취소되는 상황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한다고 돼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정보를 알아야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들을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철저히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횡령을 날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운이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너무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이면 집중 투자하는 거는 이럴 땐 사실 못 피하니까 좀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필요한 게 있네요. 근데 사실 이 오스템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오스템이 어떤 기업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임플란트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상당히
뭐 임플란트는 오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뢰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단 이게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이제 제도적인 개편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는 건데 갖고 있던 주식 뭐 보유자들의 주주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고 이거 어찌할 바를 뭐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주변에 큰 돈을 버셨던 분들은 대부분 집중 투자를 했죠. 그렇죠. 또 단기간에 버셨던 분들은 또 집중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글쎄요, 투자는 철학이니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철학을 갖는 거에 따라서는 삶의 또 방향이니까요. 저는 뭐가 다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적극 권장드리고 있고 또 제가 사실 주업이 AI 스타트업인 두물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두물머리가 또 분산 투자를 활용해서 더구나 이런 정성적인 뷰 플러스 퀀트 베이스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훨씬 더 인생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동산도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이런 거죠. 적어도 눈에 보이는 자산 아니냐. 근데 또 요즘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산이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간 거 얼마나 또 그게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갖고 계시는 모든 자산들을 재검토할 시점은 된 것 같다. 그 전에 바라봤던 시점에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적어도 한 번쯤은 이번에 제대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한번 꼭 자산을 바꾸라는 측면이 아니고 보는 관점조차도 좀 달리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향후 이 큰 컨센서스의 변화를 미리 읽을 수도 있고요. 그때 또 기회가 돼서 오래 갈 수도 있다. 저는 오늘 뭐 단기 전략, 장기 전략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은 명확합니다. 주식은 쌀 때 사야 됩니다. 아무도 안 살 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철학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이제 분산 투자를 답변하시면서 이제 두물머리 홍보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위원님. 아, 네, 신 대표님. 네, 사랑합니다. 자, 이 영상 아마 설 연휴 중에 업로드 될 텐데 시청자분들한테 설 인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올해 설이 뭐 증권 앵커라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금요일에 좋았기 때문에 연휴가 긴 게 오히려 짧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조바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휴는 정해진 연휴 동안 올해 또 연휴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푹 쉬시고요. 다만 오늘 제가 뭐 이런 안보자산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자신을 그동안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창창한 미래를 좀 더 대비할 시점이라면 지금이 아닐까 하는 말씀 드려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럴 때 좀 더 자기를 한 번쯤은 관점을 좀 바꿔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두물머리의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